경희대학교 이정훈 선생님은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박사 논문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수술 연구, 역사 복원 양상을 중심으로를 쓰신 이후에 그 고려인 관련돼서 여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는 경희대 범아프리카 문화연구센터에서 아프리카 소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흑인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그 마이너리티가 될까요? 디아스폴라가 될까요? 여러 존재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희대 이정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이정선입니다. 제가 발표를 위해서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PPT 화면을 공유하고 PPT 화면을 보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속의 고려인하고 현실 속의 고려인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문제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2장에서는 한국 소설 속의 고려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고려인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걸 간략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3장, 4장이 제가 말씀드릴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이제 한국 소설 속에서 고려인이 과거의 존재들로 그려지고 먼 곳의 타자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것은 현실의 고려인을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문학 바깥에서는 어떻게 고려인에 대한 연구들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5장에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 고려인들을 문학 속에서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입니다. 소설 속 고려인과 현실 속 고려인 사이의 거리. 지난 광복절에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돼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국가보훈처의 포스터고요. 오른쪽이 청와대의 자료입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에서 항일투쟁을 한 분인데 이분이 왜 카자흐스탄에 묻혔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스탈린에 의해서 자행된 강제 이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한반도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도 넘어가서 조선 쪽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인 사회를 제법 잘 꾸려가고 있었는데 37년에 이제 스탈린이 일본이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에 일본의 한인들이 잘 구분도 안 되고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이 엄청난 강제 이주를 단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차로 6,500km라고 하고 한 달 넘게 40일 넘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첫 이주지가 이 우슈토베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타슈켄트, 크지로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크지로르다 같은 경우는 연해주에서 만들었던 그런 고려극장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말년에 여기 이쪽으로 이동한 그 고려극장의 수의 역할을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곳에서 묻히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번에 모셔온 거였죠. 이곳에 무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퍼져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살았냐면 그게 아니라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해체되고 나서 다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치하에서는 근면성과 이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또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 각지 현지에 그 자민족 중심주의가 발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가 중심 언어가 됩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소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조상들의 땅인 이 연해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남한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연해주, 사할린에도 있고 그리고 남한에도 있고 이렇게 아주 넓은 곳에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이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통계를 하는 건데 국적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적, 중앙아시아 국적 중에서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 발급수를 합산해서 추정을 했대요. 근데 고려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의 이야기로는 이제 가족이 동반한 경우나 귀화한 경우, 뭐 불법 체류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남한에서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안산이나 인천, 경주,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근데 이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1980년대 이후에나 그 존재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고 이후에 2000년 이후에는 이제 한국 소설에 이 고려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려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서요.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고려인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인 소설을 번박하게 소개하자면 소재적인 측면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 소재의 작품들이 있고 일상 소재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역사 소재 작품들은 이제 항일투쟁이나 강제이주, 위대한 조국전쟁이라 그래서 그 소련에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소련 2차 대전 중에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위대한 조국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고려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에 남아서 고려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다루는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있고, 일상 소재들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타민족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때 결혼 문제라든지 세대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 혹은 젊은 세대들은 1세대 이주자들이 농촌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도시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 연애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뤄요.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좀 밝고 좀 희망차고 혹은 고려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굉장히 높은 업적을 이루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 좀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소설에서는 고려인을 다룰 때 강제이주가 주로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이주를 다룬 고려인 소설을 조금 살펴보면 강제이주의 과정이 굉장히 처참했다고 하는데 이 처참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강제이주 자체를 다루는 작품 자체가 한 10편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 다 단편이고요. 이 과정의 처참함을 다루는 거는 뭐 피로 물든 강제이주 요 작품 하나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강제이주를 언급은 하더라도 언급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937년 이렇게 연도만 얘기하는 경우 있고 혹은 다루더라도 꿈이나 환영, 소문 등으로 막연하게 형상화하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거는 아마도 증언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강제이주를 다룬 고려인 소설을 쓴 작가들은 고려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이후의 작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경우는 드물고 이제 들어서 옮기는 것인데 그 증언 자체가 별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이유는 강제이주 당시에 이주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처형이 있었고 지식인과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처형이 있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만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할지라도 제대로 말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별로 다양하게 전달되지는 못하고 좀 한정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주 자체의 모습보다는 강제이주 이후에 어쨌든 중앙아시아에 왔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을 말도 안 되는 황무지 땅이지만 이걸 옥토로 우리가 만들었어.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령 영웅으로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칭송받았던 그런 모습을 더 집중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한국 소설에서의 고려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한국 소설에서 고려인이 들어올 때는 강제이주의 경험을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장편 소설에서는 이 강제 이주의 경험이 굉장히 집중되어서 형성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작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문영숙의 까레스키 끝없는 방랑이라는 작품에는요.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는 연해주에서의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에필로그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의 삶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이제 주인공 안동화의 가족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의 과정하고 강제 이주가 다 끝난 후 이제 재건의 모습,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이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이주 과정이 참혹했다라는 것은 뭐 앞에서 고려인 소설에서 그 피로 물든 강제 이주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할 시간도 한 4월 정도밖에 안 주고 급하게 떠나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축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고, 추수 앞두고 있는 그런 곡물들도 다 내버려 두고 왔어야 됐고, 그리고 열차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열차가 아니라, 여객 열차가 아니라 이제 화물이나 아니면 가축을 실어 나르는 열차였기 때문에 그 열차 안에는 뭐 창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열차에서 칸칸이 넘어 다닐 수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바람은 쉥쉥 들어오고, 용변을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굶주리고 하면서 많이 죽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죽고, 주인공 동화의 엄마가 만삭 상태로 이 열차를 탔는데 엄마도 역시 출산을 하다가 죽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죽은 가족들을 제대로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잠깐 열차가 멈췄을 때 급하게 뭐 눈을 좀 헤치고 거기다 묻는다거나, 그것조차 안 되는 경우는 뭐 아이 시신 같은 걸 열차에서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첫 이주지 우슈토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허허벌판이었고, 여기에 고려인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2주 후, 이제 작품 후반부에서는 2주 후에 황무지를 개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으면 뭐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화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선주민인 카자흐 사람들한테 받은 호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체체닌과 이러는 갈등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일본의 앞잡이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변모를 해가지고 진짜 독립운동가를 일본 앞잡이로 몰아서 모함하고 막 이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다 이겨내고 어쨌든 이제 이주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강제 이주 후에 초기에 그 재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한국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김수미의 떠도는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떠도는 땅은 전체가 3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까지가 강제 이주 열차 안의 모습이고요. 여기까지가 28장이에요. 그러니까 3부는 달랑 한 장, 29장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3부의 내용이 이주 직후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작품은 전체가 강제 이주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주 과정에서의 처참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인지도 알 수 없게 그냥 막 정해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제 2주 전에 어떻게 살았다, 그때 삶이 어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2주 전의 삶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뭐 제대로 땅을 받지 못했다거나, 러시아 혁명에 조력했지만 뭐 보상받지 못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 여기저기 무덤이 흩어져 있다거나, 한 번도 국적을 가져보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뼛속까지 러시아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수속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작품은 그 강제 이주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강제 이주 이전에도 굉장히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해주에서 물론 처음에 넘어가서는 힘들었지만 거기에서의 삶이 축적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발달을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도 짓고 뭐 고려극장도, 그러니까 조선극장도 운영하고 신문도 발행하고 뭐 이랬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계속 어려웠던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조금 왜 이렇게 피해자의 형상으로만 그리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세 작가 중에는 가장 이름이 알려진 작가라서인지 이 작가에 대한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에 정철운의 작품을 보면요. 모든 복은 소년에게라는 작품은 모스크바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937년 이주 때 헤어진 아들을 찾아달라는 그 탄원서를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해제된 그런 자료들에서 이 탄원서를 발견하고 이 소년을 찾고 싶은 마음에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려인의 강제 이주랑 그 소년 찾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로 밑에 깔려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 유학생이니까 자기 논문 쓴 거 타이핑을 해주는 파벨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고려인인 텐 빅토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그다음에 타냐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보이 극장의 직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고려인들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파벨 같은 경우는 유대인인데 고려인만 강제이주를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도 강제이주를 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험이 고려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텐 빅토르 같은 경우는 고려인인데 강제이주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보다도 더 큰 경험을 해요. 또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몸에 이제 온몸이 자석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 강제이주의 경험보다는 이 지금의 경험이 또 특별하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계속 열차에 갇혀 있는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삶에 대해서 이 유학생인 나는 이 고려인의 희생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에 계속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강제이주의 사건의 의미가 이제 좀 더 유대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편 소설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고려인의 강제이주를 서사 진행의 중요한 사건으로 설정해 놓고 주로 강제이주 중에서 겪은 참상을 형성하는 것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겪은 고통이 그 강제 이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주 전에 연해주에서부터도 이제 그런 고통은 시작됐고 강제 이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주가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들에서 고려인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좀 과거의 그 역사에 묶여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고려인의 연원이자 가장 강력한 체험으로서 이 강제이주를 그리는 것은 잊혀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저로서는 이게 너무 과거의 이야기에만 한정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편 소설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편 소설은 그 과거의 경험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박정근, 허혜란, 조혜진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박정근 같은 경우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스베틀라나라는 작품들에서 이 고려인의 모습이 보여요. 이 두 작품은 파미르 가는 길이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소설가라기보다는 카자흐스탄에서 연구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가로서의 필력은 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이 소설과 어떤 수필에 좀 경계에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본인의 경험이 너무 좀 구분이 안 된 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기다린다는 게 이제 부활절 성극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모여서 그 부활절 연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 협회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연극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결핍과 미래의 불투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현재의 고려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고려인 협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홍범도 장군 묘역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고 좀 질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드러나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 한국 정부의 돈이 우리한테 제대로 안 온다,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나와서 한국 정부의 돈을 향한 고려인들의 욕망,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베틀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인 여인 이름이거든요, 스베틀라나가. 근데 고려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지의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뭐 돈을 또 찔러줘야 되기도 하고, 뭐 계속 술 대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술에 뭐 찌들어 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살기 힘들어서 이혼도 하고 이러면서 아들 하나만 붙잡고 사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미 다른 민족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걸 또 못 받아들여서 얘를 멀리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택시 운전하다가 고독사를 해요, 아들이. 그러면서 이 스베틀라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글에서 넣지는 못했는데, 이 박정근 작가는 고려인 처녀 율리아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작품을 올해 나온 작품집에 또 넣었더라고요. 이 얘기도 이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처녀 율려가 나의 그 연극 연습을 이제 통역을 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음 허헤란의 작품을 보면요. 허에란의 작품은 체로키 부족이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경이 우즈베키스탄이 됩니다. 박정근이 카자흐스탄, 허에란이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배경이 좀 바뀌는 편이죠. 그래서 아냐나 뭐 내 아버지는 서울에 계십니다, 다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고려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아냐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아내로 들어가거든요.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우즈베크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섞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려인 화가도 역시 그 강제 이주를 그려내는 화가이긴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즈베크 사람도 아닌 다만 이 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고려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고요. 조혜진의 인터뷰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작품들하고 좀 다른 건데, 뭐냐면 요거는 지금 여기에 고려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거든요. 앞에 박정근이나 허이란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이야기하는데, 조혜진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여기 와 있는 그런 사람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한국에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 아내한테 돈 10만 원만 주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대리점에 전시된 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고려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려인들의 모습은 장편에서 본 것과는 달리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고려인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고려인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너무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단편 소설에서 나타나는 고려인들은 먼 곳의 타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곁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논의는 문학 작품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고려인 소설, 그러니까 소설 바깥의 논의들에서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들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 거주지인 광주의 월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는데, 월곡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단 거주를 하면서
굉장히 잘 융화되어 보려고 마을 청소도 하고 뭐 다양한 행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연구자가 보기엔 그거는 그들만의 일이었지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한국인들과 잘 융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인 하면은 그냥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회학 쪽의 연구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출신에서 왔고 그러다 보니 정체성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고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일정 정도 차이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생각하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을 논할 때면 늘 이제 수용이나 환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당위적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수용, 환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이 겪은 피해의 서사를 역사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는 현실의 고려인들을 그려내지 않으면서 유령처럼 취급한다면 환대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환대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그들을 과거의 사건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의 모습, 지금 여기의 모습을 포함해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문학적 환대는 고려인에게만 한정될 게 아니라 다양한 이주자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토론을 이정선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된 서기재라고 합니다. 예, 이정선 선생님의 그 고려인과 관련된 문학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드물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문학 속에 드러난 고려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발표가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 고려인 이주라는 게 그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발표가 매우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그 자료를 통해서 그 한국 소설이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출연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 문학 전공이 아니라 문학 전공이긴 하지만 한국 문학사에서 이런 고려인과 관련된 문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이제 잘 모르니까 선생님 이제 그간 많은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조금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고려인이 쓴 문학과 한국 문학 속에서 고려인이 기술된 문학 요거의 경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글을 보고 또 선생님 발표를 듣다가 또 선생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같은 맥락이 아니고 구분하신다면 또 구분하는 근거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글을 통해서 봤을 때 고려인 작가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의 경우 제일 작가들도 주로 일본어로 많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문학 작품의 경우 자신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쉬운데 굳이 한글로 창작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래서 뭐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봤더니 이제 고려인들의 특징이 이주와 안착을 통해 낯선 공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실존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인 고려인들에게 한국어 창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이 고려인이 속한 사회가 이런 창작이 드러났을 때 고려인이 속한 사회, 그것이 중앙아시아가 됐든 한국이 됐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4장까지가 문학에 대한 논의이고 5장에서는 현재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고려인의 삶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역사나 사회학 분야 문제 제기나 논의, 이런 것이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고려인 문학에도 모두 녹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된 점이, 그 역사 사회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문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 오늘의 그 선생님 연구를 이렇게 듣고 또 보면서 생각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이 연구에서 문학이 기존 한국인에게 낯선 고려인의 역사를 환기시킨다는 의의는 가지지만, 이것이 또 고려인을 고난서사를 기축으로 한 과거의 존재로 여겨버리고 기껏해야 한민족의 우수성에 잡으신 고치의 수단, 이것으로 한정되고 만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고려인을 한국인으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려인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들의 삶의 특이성이나 적응 과정이나 또 현재 사회와의 관련성,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또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과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인 문학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구현되면 좋을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서사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새로운 서사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의 이 레주메의 제목 속에서 한국 소설 속의 고려인은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선생님의 레주메를 읽었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뭐 수용과 환대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 속 피해자보다는 현재의 고려인에 주목하자, 이런 기술을 하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께서 이런 그 고려인 문학들을 봐오시고 또 대해오시고 느꼈던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고견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좀 세부적인 건데요. 이 작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가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한 분 정도는 그곳에 뭐 교환교수로 가셔서 그런 문학 작품을 내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런 그 작품을 내는 작가들의 배경이 어떤 것일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작품들을 도출해냈을까 하는 점도 오늘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면 이런 부분도 조금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걸 제가 아마 다 대답은 못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한국 소설에서의 고려인 문학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 문학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고려인뿐만 아니라 이제 재외 동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창작한 많은 작품들까지도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윤성원 선생님이랑 뭐 경희대 사람들이 이제 한민족 문학사 이런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냥 소략한 글이고 깊이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민족 중심으로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 만든 문학을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것. 근데 그것을 쓸 때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썼는데, 최근에 저의 생각은 이런 식의 민족 서사라는 게 괜찮은 건가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새로운 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질문해 주셨는데, 고려인의 현재 모습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려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주한 많은 이주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논의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민족의 어떤 그런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것이 강조되어서는 또 다른 차별이나 배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서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에 갇혀서 이들은 이런 존재야, 이들은 우리의 핏줄이야,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돼. 이것은 사실은 그 고려인들도 자신들의 강제이주 역사를 잘 모른다는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잘 후손들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같은 핏줄인 이주자만 우리가 포용을 하고 그 외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체험 이런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이주자들을 배제하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이 기량을 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의 완성도는 사실은 좀 떨어져요. 뭐 문장도 그렇고 뭐 묘사도 그렇고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주한 이후에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그 한글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을 지켜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있고 그 언어가 그 당시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문학을 지금 저는 한글로 창작된 것만 중심으로 봤는데 세대가 길어지면서 현지어로 특히 이제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한국인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폭넓게 민족 문학사에 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현지에서도 이제 그런 한글 작품에 대해서는 서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희곡 작품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말을 러시아어 사용자이지만 한글로 연극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이제 고려극장의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언어를 지키려고 한 그런 노력들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이 이 작가들이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썼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아까 박정근 작가는 얘기했고 다른 작가들은 잘 모르겠어요. 김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역사적인 것들을 계속 요즘 서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LA 운동화 87년 운동화도 얘기하고 그다음 위안부 문제도 굉장히 여러 권 썼고 뭐 김순은 좀 그러고 있는 작가라서 뭐 특별히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철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 고려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소설도 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철훈 작가는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작가들은 왜 이 고려인 문제에 집중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집중을 하면 이것이 워낙에 강렬한 경험이라서 그런지 허혜란 같은 경우는 동화로도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의 배경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